지금 코스피가 2300, 2400선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좋아질 기회가 많아지는데 현금이나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갖고 계셔야지 위기 국면,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국면에서 오히려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2023년을 한번 전망해 봐야 되는데 네. 내년 코스피 얼마나 오를까? 그쵸. 대신 정권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솔직히 저희는 2021년 10월 달부터 시장을 되게 베어리시하게 봤어요. 21년 네. 10월 때부터 잘 보셨네요, 그래도. 잘 봤다기보다는 저도 그 전까지는 시장이 괜찮을 거라고 했었는데 궁금한 병목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안 풀리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제가 잘못 봤습니다. 코스피가 2022년 1, 4분기 중에는 2600까지 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불편해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되게 굉장히 베어리시하게 봤고 올해 같은 경우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하반기는 좀 낫지 않을까요? 라고 했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 그로 인한 물가 상승 통화 정책의 변화 등을 좀 감안했을 때 와, 하반기도 너무 쉽지 않다.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7월 초에 코스피 2050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렸었거든요. 코스피가 한때 2130까지 갔을 때 많은 분들이 너희 하단 2050인데 더 하향 조정할 거 아니니? 라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근데 저희는 내년 컨셉은 2023년에 대한 큰 흐름은 밀리면 산다예요. 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좀 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침체 가능성, 경기가 역성장하긴 할 텐데 역성장 폭이 얼마나 될지에 따라서 좀 언더슈팅까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하단을 2050으로 제시드리고 있지만 언더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언더슈팅까지 감안해서 보수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2000선 초반 그 밑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때 떨어지는 올해 4분기에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가 좀 많이 불안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올해 4분기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이 전년 대비 0%예요. 3분기까지는 괜찮은데 4분기 뚝 떨어지고 내년 1, 2, 3분기도 0%대 성장이고 유럽도 이제 내년 1, 2, 3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이에요. 마이너스 성장. 그렇게 되면은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가셔야될 수 있는 환경인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통화정책에 대해 일희일비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을 일거에 반영을 하면서 좀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 무엇 때문에 변하느냐라는 그림에 있어서는 경기 침체가 오면은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일단은 물가가 좀 안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원재 대응액도 떨어지고 수요도 약해지고 그리고 주택 경기도 좀 꺾일 거고요. 더 안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안정이 되고 경기 침체에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연준의 통화 정책도 좀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인하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인하는 저희는 아직까지 인하 가능성은 좀 막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내년 3월 FOMC를 보면서 좀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 여전히 많은 유동성들. 지금 연준이 QT를 한다고는 하지만 8조 중반대 자산을 갖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 돈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QT, 긴축에 대한 강도를 계속적으로 높여왔기 때문에 여러 움직일 수 있는 물꼬를 다 막아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통화정책을 좀 완화적으로 가게 된다면 이 자산, 어마어마한 유동성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경기 사이클을 상 본다면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턴어라운드 하고 내년 하반기는 그리고 2024년 상반기는 기저효과만으로도 모멘텀이 올라오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통화정책 완화, 경기 턴어라운드가 맞물리는 시점이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그리고 이 와중에 달러가 좀 약해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달러가 약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금리 인상이 멈춘다는 것도 있지만 경기 침체가 있은 뒤에는 항상 달러가 약했어요. 짧게는 1년, 길게는 한 3, 4년까지.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의 사이클상으로 달러가 약해질 수 있는데 이 와중에 중국 경기가 다른 나라들보다는 약간 선방을 하면서 위안화 강세, 원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글로벌 자금들, 글로벌 유동성이 싸다고 볼 수 있는
신흥 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고 그러면 한국 증시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 상단을 2640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레벨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와, 저렇게만 되면 좋겠다. 근데 저 640까지 가는 거는 좋은데 그것도 연말쯤인 것 같고 네. 연초에 또 한번 주식 시장이 조정력이 네.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전저점을 깰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네. 네. 일단은 저희는 하단을 2050으로 제시드리고 있는데요. 전저점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제가 전에 작성했던 10월 전망이나 11월 전망을 보시면 지금은 데드캣 바운스가 조금 오버슈팅 되는 거 과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을 때 보면은 항상 7주 연속 하락한 이후 한 맥스 16일, 20일 정도 반등을 했다가 직전 저점을 깨는 흐름이 모두 나왔어요. 네 번 모두. 아, 네 번 모두? 네.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지금은 경기 변수, 펀더멘탈 변수를 조금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통화 정책에 대한 안도감에 의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서 경기가 불안정해지는 그림들을 일단은 반영을 해야지 진바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씩이나 나왔다고요? 네. 예. 그게 좀 우려스럽네요. 저는 저점은 안 깰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희도 그 가능성까지는 열어놓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레벨에서 2400에서 바로 올라가긴 어렵다. 그렇죠. 바로 올라가기 저도 그렇다.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은 싸다, 뭐 악재를 선반영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 싸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익 전망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맞아요. 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보면 12개월 선행 EPS가 210까지 떨어졌어요. 217. 네. 그러면은 PER 10배가 2170이에요. PER 11배가 2400이에요. 와. 11배는 2021년 9월 이후 한 번도 넘어서지 못했어요. 올해 내내 최고치가 10.7배, 10.8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게 저평가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저평가라고 말하는 건 진짜로 밸류에이션이 8배, 9배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또는 10배, 11배라고 하더라도 야 이익이 올라오니까 한 달 뒤, 두 달 뒤에는 얘가 9배, 8배로 갈 거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네. 네, 그래서 지금 반등이 좀 더 이어진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부담을 좀 더 높이면서 업사이드 포텐셜은 좀 약해지고 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좀 커지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베스트 케이스는 2100에서 2400 박스권 좀 워스트 케이스는 2100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진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한 번 더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이거 2023년은 궁죽변 변죽통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옛날부터 써왔던 말이긴 한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극한 상황에 이르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는 길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주역에 나온 말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통죽구. 통하면 오래 간다. 영원하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이 있는데 통죽구.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빼고 특히 내년은 변화의 시기라서 궁죽변 변죽통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빠지면 나빠질수록 긍정적인 변화들이 더 가시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릴 수 있고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물가가 더 안정이 되고 통화 정책은 더 완화적으로 갈 수 있는 이유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변화가 가시화되게 된다면 시장에는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저는 올해 말 내년 초, 좀 길게 보면 내년 1, 4분기까지 시장이 좀 불안정해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증폭될 수 있는 시점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뼈아플 수 있지만 조금 더 좋은 그림을 열어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코스피가 2300, 2400선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좀 리스크 관리를 하자.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좋아질 기회가 많아지는데 현금이나 어느 정도 유동성을 갖고 계셔야지 위기 국면,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국면에서 오히려 기회를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금리 전망은 어떻습니까? 금리 전망은 일단은 통화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좀 완만해질 것 같은데 저희는 올해 말 또는 내년 1분기 중에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정점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는 놓지 않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실물 금리, 실제 금리는 먼저 1분기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4분기, 그러니까 11월, 12월 중에
정점을 찍고 우하향하는 그림을 보여줄 거다. 특히 장기물 같은 경우는 경기를 좀 반영을 하거든요. 더. 그래서 여기서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하향한 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4분기 때 금리가 특히 장기채 중심으로 더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채권을 사셔도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가가 좀 안정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보는 부분이 있어요. 물가가, 예, 일단은 물가 측면에서 본다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제일 걱정이죠. 네. 그리고 통화 정책이 더 슬로해지고 완화적으로 하려면 물가가 안정이 돼요. 그렇죠, 물가가. 근데 지금 문제는 네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은 음식료, 주택, 예. 그리고 서비스 물가, 그리고 유가. 이 네 가지만 잡히면은 거의 물가 잡힌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 유가는 내년 1분기를 가면은 물가를 좀 끌어내리는 힘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가가 WTI가 한 월 평균 한 87달러 지금 수준, 가솔린 가격도 월 평균 4.5달러만 유지된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내년 초, 내년 1, 4분기 중에는 마이너스 반전을 하고요. 내년 1, 4분기, 2, 4분기 중에는 마이너스 주자지수대로 가기 때문에 이걸 전년 대비로 본다면 물가를 이렇게 잡아내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곡물 가격들도 지금 현재 수준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내년 1, 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가요. 근데 음식료 가격에는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음식물 가격들이 좀 오를 수 있겠지만 좀 1분기를 지나면서 좀 슬로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걱정이 되는 거는 주택 물가죠. 여기 보시면은 모기지 금리도 막 7% 넘고 있고 주택 경기는 완전히 금융위기 때의 버금가는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고 실제로 주택 가격도 둔화되고 있는데 GPI의 주택 물가는 아직까지 잡히질 않고 있거든요. 이게 시차도 존재하고 뭐 렌트비도 들어가 있고 하긴 한데 시차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내년 1, 4분기 중에는 좀 꺾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둔화되는 속도를 본다면 내년 1, 4분기에는 방향성 자체가 우하향일 수 있어서 내년 1, 4분기 중에는 좀 물가가 안정권으로 진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서비스 물가를 걱정을 하시는데 1990년, 2000년대 이후로 보면은 경기 침체 때는 무조건 물가가 떨어졌거든요.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을 걱정했던 상황이죠. 근데 많이들 이때랑 좀 다르지 않냐라고 하시는 게 70년대, 80년대에는 경기 침체인데도 물가가 더 올라갔어요. 그때의 특징을 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쉬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이때 보시면 80년대 요 그림 보시면요. 요 파란색이 1년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빨간색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인데요. 80년대 1, 4분기까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에 따라서 물가 코어 CPI와 코어 PC도 더 올라갔던 거죠.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파월 연준장이 잭슨 미팅에서 말했던 부분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물가 통제의 중요한 변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제어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흐름들을 본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번 달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정점을 찍고 완만하게 떨어지는 과정이라서 저는 경기가 좀 더 안 좋아지게 된다면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도 들어오면서 서비스 물가까지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물가가 확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좀 고공행진을 하면서 완만하게 둔화될 수 있다고 보는데 내년 1분기, 2분기를 지나면서 물가 레벨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또한 증시에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가 이렇게 좋게 나와서 일단 경기 침체 우려는 지속되고 나오고 있는데 네. 팀장님 보시기에는 침체의 요인이 네.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지표를 보여드리는 것도 있지만 요 표를 통해서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950년대 이후에 여러 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는데 요인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1960년대, 70년대 요때의 경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60년대, 70년대. 통화정책, 원자재로 인해서, 그리고 재정 적자로 인해서, 근데 좀 더 엄밀히 말씀드리면, 물가 레벨 통화정책 수준만 보면, 요때 1차 오일 쇼크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한 48%, 36% 정도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S&P 500이 좀 마이너스 30%까지 갔다 반등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하락할 여지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가장 관건은 통화정책이 얼만큼 완화적으로 하는지,
그 선행 조건으로 물가가 얼마나 정도 진정이 되는지,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안정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은 저희는 올해 말 내년 초를 지나면서 좀 안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좀 더 불안정해지는데, 달러는 강해질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왜냐면 유럽이 더 안 좋거든요. GDP 성장률 레벨만 본다 하더라도 내년 전망치가 미국은 0.4, 유로존 전체가 마이너스 0.2, 독일이 마이너스 0.6이라면 달러 강세는 유지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변수들이 원자재 가격 레벨을 떨어뜨리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좀 시장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시차를 두고 본다면 물가를 더 빠르게 안정시켜주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최대가 보통 16개월, 18개월이 최대네요. 네네. 지속기간이. 네네. 근데 통상적으로는 경기 그 주식시장이 바닥을 잡는 과정은 경기 침체가 끝나야지 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 그죠.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 시점에 바닥을 잡는 거고요. 또 경기 침체를 선언하는 게 후행적으로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자 이제 경기 침체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야 이때가 경기 침체였어 라는 것들을 말해주거든요. 맞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보는 것은 경기 침체가 끝나야지 시장이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경기 침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변곡점이 나올 때 아마 증시는 바닥을 잡고 위쪽으로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